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쓰러진 순간 생각난 건 북한에 두고 온 가족뿐이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 마이너스 라오스 국경 산길에서 내 몸이 한계를 만났을 때 모든 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들린 건 정미라의 다급한 목소리뿐. 미양아, 정신 차려. 우리 거의 다 왔어. 3일 후 라오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북한으로 잡혀 돌아간 건 아닐까 하는 공포였다. 하지만 그건 자유를 향한 여정의 마지막 고비였을 뿐이었다. 내 이름은 김미양,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이다. 올해 35, 북한을 탈출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간다. 한때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충실한 예술단원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특별봉사를 위해 선택된 순간 내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그들은 우리를 기쁨조라 불렀다. 고위 간부들과 외국 손님들의 접대를 담당하는 여성들. 거절할 권리도 도망칠 자유도 없었다. 오직 선택지는 복종하거나 가족 모두와 함께 수용소로 가는 것뿐이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직도 밤에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다. 그때의 기억, 그 공포와 수치심이 내 몸에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또는 지금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용기를 내어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청진시는 국경과 가까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성분이 그리 나쁘지 않은 핵심 계층과 동요 계층 사이 어딘가에 있었기에 극심한 차별은 받지 않았지만 특별한 혜택을 받을 만큼 좋지도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노래와 춤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제 재능을 알아봤고 14살 때 청진시 소년단 예술단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예술단에 소속되면 식량 배급도 더 받고 좋은 교육의 기회도 생기니까요. 무엇보다 예술단 활동은 출신 성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소년단 예술단에서 저는 주로 민족무용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엄격한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실수하면 지도원들의 매서운 꾸짖음과 체벌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뎌냈습니다. 춤을 출 때만큼은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18살이 되던 해, 저는 청진시립예술단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도단위 예술단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평양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예술단은 종종 평양에서 열리는 공연에 참가했고 몇 번은 김정일 후에는 김정은 앞에서 공연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체제에 충성하는 모범적인 당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령님 감사합니다 구호를 외치며 하루를 시작했고 사상교육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고 우리 지도자가 가장 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고 알고 있던 것도 대부분 선전선동부에서 가르쳐준 왜곡된 정보뿐이었습니다. 예술단 생활은 힘들었지만 일반 주민들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갈 때도 우리는 최소한의 식량은 보장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철저한 충성과 완벽한 예술 실력을 보여야 했습니다. 22살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중요한 공연 후 한 고위 간부가 저희 예술단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특별히 저와 몇몇 단원들을 지목했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인재를 찾고 있다는 말과 함께요.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가를 위한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고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은근히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예술단 책임자는 우리에게 이것이 큰 영광이라며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동정이었고 죄책감이었습니다. 특별 임무에 선발된 우리는 평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오후관리소라는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최고 위층을 위한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이른바 기쁨조를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기쁨조라는 말도 몰랐고 그저 수령님과 당을 위한 특별봉사단이라는 명칭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훈련, 더 엄격한 관리, 더 나은 생활 환경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노래와 춤 외에도 서양 예절, 외국어 기초,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사지와 같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점차 이것이 단순한 예술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석 달 뒤, 우리는 진짜 임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위 간부들의 연회에 참석해 술을 따르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요구를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혁명적 도덕관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거부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라는 암묵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는 이미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특권을 누리는 기회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탄광에서 일하거나 굶어 죽을 텐데 이건 오히려 운이 좋은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점차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예술단에서 특별 교육을 받고 있다고만 알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평소보다 많은 돈과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디서 그런 것들을 얻는지 의심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이니까요. 첫 임무는 평양교회의 초대소에서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동당 고위 간부들 앞에서 민족무용을 선보이고 그들이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를 때 박수를 치며 호응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한 고위 간부의 특별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몸과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겼고 어떤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의학적 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제 몸이 이 상황을 거부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무는 더 빈번해졌고 더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외국 손님들을 접대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온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북한의 문화예술 사절로 소개되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특히 중국인 사업가들과의 자리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종종 우리를 선물처럼 취급했고 북한 관료들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우리를 이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점차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주체사상과 혁명적 도덕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권력과 돈, 그리고 부패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침묵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제 생존을 위해서요. 대신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언젠가 이 정보가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같은 기쁨조 소속이었던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30이 넘었는데도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면 은퇴시키고 지방으로 보내거나 운이 좋으면 간부의 부인으로 삼아주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녀는 예외였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나갈 방법은 없어. 당신이 알게 된 것들, 본 것들. 그들은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절망을 보았고 그것이 언젠가 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국경을 넘는다 해도 중국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겠다는 결심만이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제 몸의 이상 증상이 심해져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의사를 만났고 그는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냉정했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의학적 진단이면서 동시에 제 인생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정한 변화를 결심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제 육체와 영혼이 돌이킬 수 없게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면한 순간이었습니다. 평양의학대학병원을 떠나던 날 그 의사는 제게 작은 약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약은 증상을 완화시켜 줄 겁니다. 매일 복용하세요. 나중에 약봉지 안에서 발견한 쪽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의사가 단순한 의료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오호관리소의 교육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교육은 겉으로는 예술과 문화에 관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수령님과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 혁명적 의리, 비밀 유지의 중요성 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국가 기밀이며 외부로 유출하면 조국과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매일같이 주입받았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우리는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모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었고 우리의 행동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은근히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과 외모는 국가 자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체중 측정과 피부 관리가 있었고 식단은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에 시달릴 때도 우리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기쁨조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6호실, 특별접대원, 의전 담당 등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단순히 공연과 접대만 담당했지만 대부분은 고위 간부들의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제가 속한 그룹은 25명의 젊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18세부터 30세까지 다양했지만 대부분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모두 예술단 출신이거나 특별히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에게 선택받는 것은 더 나은 대우와 가족을 위한 혜택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 구도는 우리 사이에 깊은 불신을 심었습니다. 누구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 수 없었고 모두가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불평은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되었고 그 결과는 대개 가혹했습니다. 한 번은 한 동료가 몸이 아프다며 임무를 거부했는데 다음 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그녀가 지방의 농장으로 보내졌다고 했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가끔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증상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하체의 통증, 지속적인 감염, 수면 장애, 우울증. 이런 증상들은 공유된 비밀이었고 서로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순이가 명나는 동료였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3살 많았고 이 특별봉사단에 들어온 지 4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제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간부들이 비교적 괜찮은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 피해를 적게 입을 수 있는지,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해, 순이는 말했습니다. 첫째, 절대로 진심을 보이지 마. 그들은 우리의 감정에 관심이 없어. 둘째, 모든 것을 기억해. 언젠가 그 정보가 내 목숨을 구할지도 몰라. 순이의 조언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첫 몇 개월은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차 내면이 비어가는 것 같았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저는 가족들 생각을 하며 이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특히 어린 여동생이 저와 같은 운명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큰 동기였습니다. 매달 보내는 돈으로 동생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곤 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제가 무엇을 하는지 짐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제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체의 통증과 지속적인 분비물은 일상이 되었고 가끔은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오호관리소의 의료진은 주기적으로 우리를 검진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우리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약만 제공했고 근본적인 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우리 중 일부는 이런 상황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특권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옷, 화장품, 심지어 외국 상품까지 요구하고 받아냈습니다. 특히 고위 간부들의 단골이 된 여성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동료들을 지시하거나 심지어 오호관리소의 일부 직원들에게도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매번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제 영혼의 일부가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탈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꿈일 뿐이었습니다. 오호관리소는 철저히 통제되었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감시되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극히 제한되었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는 항상 감시원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러시아 사업가를 접대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를 인간적으로 대했습니다. 대화 중에 그는 조심스럽게 제 상황에 대해 물었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피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제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어냈습니다. 그 러시아 사업가는 떠나기 전 제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평범한 화장품 세트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USB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우리가 배운 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은 풍요롭고 자유로웠으며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의식을 깨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에 대한 것이 거짓이라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제 내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체제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제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북한에서 체제의 의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정보를 모았습니다. 순이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뭔가 달라졌어?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기에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여기서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살아남기 힘들어. 순이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저항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시스템의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즈음 제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체의 통증과 분비물이 심해졌고 고열과 메스꺼움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단순한 감염이라며 항생제만 처방했지만 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몰래 약을 구해주었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완화만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임무 중 쓰러졌습니다. 고열과 심한 복통으로 의식을 잃었고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그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제게 중증 골반염과 자궁내막증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당신은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고.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2달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써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즉시 오호관리소로 복귀시키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제 상태가 심각하다며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국가 자산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양기간 동안 저는 평양 외곽의 특별 요양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주로 고위 간부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이었지만 저희 같은 특별관리 대상들도 가끔 치료를 위해 이용했습니다. 요양소는 철저히 통제되었지만 오호관리소보다는 감시가 덜했습니다. 또한 가끔 외부 인사들이 방문하기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양소에서 저는 의외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김 부장이라고 불리는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노동당 고위 간부였지만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39호실의 중요 인물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당뇨병 치료를 위해 요양소에 와 있었고 우연히 저와 같은 산책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점차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김 부장은 다른 간부들과 달리 저를 단순한 접대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생각과 의견을 물었고 때로는 국제정세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 우리도 적응해야 하는데 이 체제가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요. 어느 날 김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발언은 북한에서 극도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신뢰했고 저 역시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은 해외 출장이 잦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발전상, 한국의 경제적 성공, 심지어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상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김 부장은 매우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자네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소?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함정일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질문일까요?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주어진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김 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선택지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선택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오. 그 이상 구체적인 말은 없었지만 저는 그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양기간이 끝나갈 무렵 김 부장은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북한산 화장품 세트였지만 그 안에는 작은 종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화번호였습니다. 필요할 때 이 번호로 연락하시오. 자네를 도울 수 있는 사람과 연결해 줄 테니. 김 부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후관리소로 돌아간 후 저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이고 충성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내면에서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이 준 번호는 제 속옷 안감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업가 대표단을 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임무는 항상 가장 힘들었습니다. 중국인 사업가들은 종종 우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대표단 중 한 명, 리 사장이라 불리는 40대 중반의 남성이 저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는 다른 사업가들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웃었지만 잠시 둘만 있게 되었을 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필요하다면 도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함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리 사장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과의 사업을 통해 많은 것을 보았고 저 같은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음 만남에서 이 물건을 손에 들고 있으세요. 그는 작은 만년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해 보였지만 분명 어떤 신호로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제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정신적 고통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 저는 순이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기회가 생긴다면 여기를 떠날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계획이 있어. 얼마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았는데 내가 같이 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거야. 순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계획을 조금씩 공유했습니다. 순이는 이미 김 부장과 비슷한 인물의 도움을 받고 있었고 국경 지역에 연락책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 사장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정보를 합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 우리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탈출한 후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탈출하면 가족 전체가 처벌받는 연좌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순이는 그녀의 접촉책을 통해 국경 상황에 대해 알아봤고 저는 리 사장과의 다음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중국 대표단을 접대하게 되었고 리 사장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준 만년필을 손에 들고 있었고 그는 즉시 신호를 알아차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저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쪽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방문할 예정. 준비되어 있다면 그때 세부 계획 논의. 가족 보호 방안도 있음. 그날 밤 저와 순이는 쪽지의 내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가족 보호 방안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북한 체제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호관리소의 몇몇 간부들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일이었고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간부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감시 체계에도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우리는 더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간부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뇌물을 받기 시작했고, 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리 사장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북한과의 무역을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이를 이용해 우리의 탈출을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을 중국 국경 근처로 이주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당신의 가족이 국경 근처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사람들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탈출한 후 그들도 차례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리 사장의 계획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실행에는 많은 위험이 따랐습니다. 우선 우리는 가족들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고 그들을 국경 근처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탈출 계획이 누설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 실수만으로도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순이와 저는 밤마다 계획을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 상황, 연락 방법, 그리고 탈출 후 만날 장소 등을 정했습니다. 모든 계획은 머릿속에만 담아두었고 어떤 물리적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제가 속한 그룹의 책임자가 갑자기 평양을 떠나게 되었고 임시로 다른 간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간부는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고 감시 체계에도 약간의 허점이 생겼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리 사장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시를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이라는 북중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그의 접촉책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2달 안에 당신의 가족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전날 밤 순이와 저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경로로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한 명이 붙잡히더라도 다른 한 명은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다시 만나자. 순이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기쁨조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강한 여성들이었습니다. 탈출 하루 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감시자들이 제 불안을 눈치채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일찍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의심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건강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기에 아프다고 말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돌아온 후 저는 조용히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짐을 가져갈 수 없었기에 꼭 필요한 것들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작은 배낭에 몇 벌의 옷, 김 부장이 준 전화번호, 리 사장이 건네준 접촉처 정보와 약간의 돈을 넣었습니다. 또한 순이가 준 작은 나침반도 챙겼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너희를 구할 거야. 새벽 3시 약속된 시간이 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이는 이미 자기 방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에 다른 경로로 탈출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숙소 건물 뒤쪽에는 감시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점이 있었고 그곳을 통해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야간 감시원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건물 뒤편에 도착했을 때
약속대로 작은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이가 먼저 지나가며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온 저는 제 키만한 잡초들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미리 계획한 대로 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호 관리소는 평양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대부분 숲과 농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조심스럽게 이동한 후 저는 미리 정해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작은 농가 창고였고 리 사장의 접선자가 기다리고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창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걸까? 함정일까?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창고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리 사장이 말했던 신호 마이너스 왼쪽 손목에 빨간 팔찌 마이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양 씨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철 가명이었고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무역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탈북자들을 돕는 비밀 네트워크의 일원이었습니다. 장철은 저를 작은 트럭에 태웠습니다. 트럭 뒤편은 각종 농산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사이에 작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숨으세요. 평양을 벗어날 때까지 절대 움직이거나 소리내지 마세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어둠 속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수시로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철은 노련했습니다. 그는 검문소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통과했습니다. 때로는 담배나 술을 건네며 더 깊은 검사를 피했습니다. 약 5시간의 여정 끝에 트럭이 멈췄고 장철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평양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니 우리는 외딴 도로 옆에 있었습니다. 장철은 제게 간단한 음식과 물을 건넸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어려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국경까지는 아직 멀었고 가는 동안 여러 번 교통수단과 안내자를 바꿔야 합니다. 장철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함경북도의 국경도시인 회령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접선자를 만나 두만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당신의 외모를 바꿔야 합니다. 장철은 짧은 머리 가발과 안경, 그리고 시골 여성의 옷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이제 농촌에서 온 주부입니다. 남편이 회령에서 일하고 있어 그를 만나러 가는 중이라고 하세요. 변장을 마친 후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기차역에서 장철은 제게 가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기차에 탈 수 있습니다. 함흥까지 가는 표입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기차 안에서의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모든 승객, 특히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범한 주부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옆자리 승객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함흥역에 도착했을 때 약속대로 한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저를 보자마자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동생,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마치 오랜 친척을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박선영가명이었고 그녀 역시 탈북자들을 돕는 네트워크의 일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한때 저와 같은 기쁨조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10년 전 탈출에 성공한 후 중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비밀리에 북한과 중국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도울 수 있죠. 그녀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저를 함흥 외곽의 조그만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틀을 쉬며 다음 여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호관리소에서의 생활, 끊임없는 학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걱정까지. 선영은 묵묵히 들어주었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도 나눠주었습니다. 처음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언어도 모르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하지만 조금씩 배우고 적응해 갔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기차가 아닌 트럭을 이용했습니다. 선영의 남편이 운전하는 화물 트럭이었고 우리는 화물 사이에 숨어 회령으로 향했습니다.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도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끊임없는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회령 근처의 한 검문소에서 군인들이 트럭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들은 화물을 내리기 시작했고 점점 우리가 숨어 있는 곳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영의 남편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군인들에게 담배를 건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동무들, 사실 내가 조금 급한 일이 있네. 평성에서 온 특별 화물이라 빨리 전달해야 하는데. 그는 슬쩍 군인들에게 돈 뭉치를 건넸습니다. 군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받고 더 이상의 수색을 포기했습니다. 하지 후 우리는 마침내 회령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접선자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두만강을 건너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은 제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당신은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배신자가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부분을 통과했으니까요. 마지막 접선자는 강 근처의 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진호 가명이었고 과거에는 북한 국경수비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국경 지역의 모든 감시 패턴과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는 지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달이 없어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경 경비가 강화되어 평소보다 위험합니다. 그래도 갈 수 있겠습니까? 진호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갈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건강 문제로 괴로워했습니다. 하체의 통증과 불편함은 여전했고 때때로 고열도 나타났습니다. 선영은 제게 항생제와 진통제를 주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완화만 가져왔습니다. 중국에 도착하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저녁이 되자 진호는 우리를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고무보트를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건널 겁니다. 물이 얕은 곳도 있지만 중간에는 깊어서 헤엄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당신 상태로는요. 보트에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태어나고 자랐고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였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준비됐습니까? 이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진호의 말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보트는 조용히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지만 물살은 거셌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강 상류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수비대의 순찰정이었습니다.
진호는 즉시 노를 멈추고 우리에게 몸을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보트 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순찰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순찰정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 우리는 다시 조심스럽게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안도감, 두려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중국 쪽 강가에는 약속대로 리 사장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재빨리 차에 태우고 근처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저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부의 요청으로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송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인신매매의 위험이었습니다.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 농촌 지역의 남성들에게 강제로 팔려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미 준비된 네트워크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리 사장의 약속대로 그들은 제가 안전하게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적어도 몇 달은 숨어 지내야 하고 그 후에 태국이나 라오스와 같은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안전가옥에서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비록 불안과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순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기를 간절히 바라며 잠에 들었습니다. 중국 연변 지역의 안전가옥에서 첫날 밤을 보낸 후 저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탈북은 했지만 아직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북한 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저 같은 탈북자들을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고 체포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모든 행동은 극도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 저는 그 안전가옥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리 사장의 조력자인 김씨 50대 제중동포가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식사와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 주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적 도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심각한 하체 통증과 발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상태는 심각합니다. 제대로 된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지금은 위험하니 우선 이 약들로 버텨야겠습니다. 김 씨는 항생제와 진통제 그리고 몇 가지 한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약을 건네며 눈을 피했습니다. 아마도 저의 상태와 그 원인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김 씨는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순희 씨가 무사히 탈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은 하얼빈 근처에 있고 곧 남쪽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적어도 친구 한 명은 무사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김 씨는 계속해서 제 탈출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단 당신의 건강이 조금 나아지면 베이징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신분증과 여권을 준비한 후 남쪽으로 이동해 제3국으로 갈 겁니다. 보통은 라오스나 태국을 통해 한국으로 가는 경로를 이용합니다. 그 계획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베이징은 훨씬 더 큰 도시이고 그만큼 공안의 검문도 많을 것입니다. 또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가족에 대한 소식입니다. 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후 당국에서 가족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직 특별한 조치는 없지만 계속 감시 중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좌제가 엄격한 북한에서 재탈출은 가족 전체에게 위험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들도 데려올 수 없을까요?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 사장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당신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한 후 가족들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 건강은 약간 호전되었고 드디어 베이징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저에게 조선족 여성의 신분증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김미자입니다. 연변에서 온 조선족이고 베이징에서 식당 일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에서 저는 끊임없이 긴장했습니다. 매번 승무원이 지나갈 때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선족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적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기차 여행은 별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후 저는 도시 외곽의 또 다른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이전보다 훨씬 컸고 저 말고도 다른 탈북자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총 5명이 있었는데 3명은 여성, 2명은 남성이었습니다. 모두 서로 다른 경로로 탈북했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는 것. 그중 한 여성, 정미라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양 출신으로 관광 가이드로 일하다가 고위 간부들의 특별 요청을 거부한 것이 문제가 되어 탈북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우리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안전가옥에서 보냈습니다. 가끔 필요한 물품을 사러 나갈 때는 항상 2명씩 짝을 이루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는 항상 정미라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녀는 관광 가이드 일을 하며 기본적인 중국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약 2달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배웠습니다. 안전가옥 관리인이 가져다준 한국 드라마와 영화, 뉴스를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 배웠던 가난하고 미제의 식민지인 한국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기가 정말 우리가 갈 곳이야? 정미라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아. 저런 집에서 살고 저런 옷을 입고.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니까 과장된 거겠지. 하지만 분명히 북한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어느 날 안전가옥 관리인이 새로운 지시를 가져왔습니다. 내일 모두 이동합니다. 남쪽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밤새 짐을 싸고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대의 승합차가 우리를 태우러 왔습니다. 우리는 2팀으로 나뉘어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미라와 한 팀이 되어 첫 번째 차에 탔습니다. 목적지는 곤명입니다. 거기서 라오스 국경으로 이동할 겁니다. 운전자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베이징에서 거의 3000km 떨어진 중국 남부의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거리였지만 기차나 비행기는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여정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밤에 이동했고 낮에는 작은 모텔이나 시골 마을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검문소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뒷좌석에 숨거나 조선족 관광객인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매번 성공적으로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난성을 지나던 중 우리 차는 예상치 못한 경찰 검문에 걸렸습니다. 운전자는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차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권 좀 보여주세요. 경찰이 요구했고 우리는 준비된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신분증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정미라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무슨 일로 이곳에 왔죠? 정미라는 준비된 대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연변에서 왔고 친척을 만나러 곤명으로 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중국어 발음이 어색했던 모양입니다. 경찰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운전자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조카인데 중국어를 잘 못합니다. 연변에서만 자라서. 그리고 그는 슬쩍 경찰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고 우리를 보내주었습니다. 차에서 다시 출발했을 때 우리 모두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다음부터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대화를 처리할게요. 운전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약 2주간의 여정 끝에 우리는 마침내 곤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안내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라오스 국경까지는 자동차로 하루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부터는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국경지대는 산악지역이라 차가 다닐 수 없어요. 새로운 안내자의 설명에 우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여전히 건강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곤명의 안전가옥에서 저는 정미라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부터가 가장 어려운 여정이 될 거래. 나 때문에 모두가 위험해질까봐 걱정돼. 정미라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우리는 함께 갈 거야. 필요하면 내가 내 짐도 들어줄게.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어.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라오스 국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국경 근처 마을에 도착한 후 우리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국경 통과를 위한 최종 준비를 했습니다. 안내자는 우리에게 간단한 배낭만 허용했고 나머지 짐은 모두 버리라고 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산길은 매우 험합니다. 짐이 많으면 위험해요. 또한 국경지대에는 중국 국경경비대와 라오스 경찰이 순찰하고 있으니 절대 소리를 내지 마세요. 그날 밤 우리는 국경마을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누구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모두 너무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코앞이라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우리는 라오스에 있을 거야. 거기서부터는 훨씬 안전해진대. 정미라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미소 지으려 했지만 갑자기 심한 복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했던 제 상태가 다시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길고 힘든 여정의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괜찮아? 정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아플 뿐이야. 내일이면 나아질 거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증이 계속되었고 열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 때문에 모두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우리는 국경을 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안내자를 따라 우리는 어두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가파르고 위험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거의 기어올라야 했고 날카로운 바위들이 손과 무릎을 베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따라갔지만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라가 계속해서 저를 도왔지만 제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심한 고열과 복통으로 인해 저는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저기 저 고개만 넘으면 라오스야. 정미라가 계속해서 저를 격려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저는 그 고개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각 발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고개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라오스 땅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픽업 차량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중국을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정미라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미향아, 정신 차려. 우리 거의 다 왔어.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저는 낯선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주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북한으로 송환된 걸까요? 미향 씨, 정신이 들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라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약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의 병원이에요. 국경을 넘자마자 당신이 쓰러져서 응급 이송됐어요. 3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정미라의 눈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니 병실은 작지만 깨끗했고 창문 너머로는 낯선 도시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는 낯선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 대사관에서 오신 김영사님이에요. 정미라가 소개했습니다. 김영사는 친절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향 씨. 많이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 정부가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진단에 따르면 제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만성 골반염과 자궁 내막증이 악화되어 폐혈증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영양실조와 극도의 피로가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태로 그 험한 여정을 견뎌내다니 놀랍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정미라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라오스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후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정미라와 함께 탈출했던 일행 중 4명은 이미 한국으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저만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생활은 놀라웠습니다. 깨끗한 방, 풍부한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제게는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먼저 국정원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후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약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김영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정식으로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증을 받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저는 처음으로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락은 불가능했지만 중국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안전하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감시가 계속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영사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가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가 무사하다는 소식은 큰 위안이 되었고 가족들이 아직 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온 죄책감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라오스에서 2주를 보낸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경험이었고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승무원들의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기내식까지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공항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저희를 맞이했고 그들은 매우 공식적이지만 친절했습니다. 국정원 조사는 약 1달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신분,
북한에서의 경험, 탈북 경로 등에 대해 상세히 물었습니다. 특히 오호관리소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조사관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고 필요할 때는 상담사도 배치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매우 가치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로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는 순이도 있었습니다. 순이와의 재회는 눈물바다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쿤밍에서 다른 경로로 이동했어. 미얀마를 통해 태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왔지. 순이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라오스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민주주의 정치제도, 그리고 실용적인 기술까지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와 관련된 개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은행 계좌, 신용카드, 주식, 보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가요? 하나원 선생님께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지만 실제로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원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지원이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았고 심각한 골반염과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제 상태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심각해졌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이 끝나갈 무렵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영구적인 손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저를 큰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비록 당장 아이를 갖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가슴 아팠습니다. 그것은 북한 체제가 저에게 남긴 또 하나의 상처였습니다. 하나원 과정을 마친 후 저는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는 순간 저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김미향이 아닌 김미희가 명나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에게 기본적인 정착금과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받으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이도 비슷한 지원을 받았고 우리는 가까운 지역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으면 낯선 한국 사회에서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언어는 같았지만 사용하는 단어와 억양이 달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도 컸습니다. 북한의 집단주의와 달리 한국은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사회였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차별과 편견이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탈북자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노골적인 차별을 보였습니다. 처음 취업을 시도했을 때 많은 회사들이 제가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했습니다. 탈북자는 적응력이 떨어지고 문화적 차이가 크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거절을 겪을 때마다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탈북자 지원 NGO에서 일하는 박 선생님은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소개해 주신 카페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카페 일은 쉽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가면서 저는 더 많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TV에서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모습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도 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처음으로 저는 제 고통스러운 경험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북한 인권단체에 연락을 취했고 제 경험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체 대표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당신 같은 증언자가 있어야 세계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 이제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강 문제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카페 일과 함께 북한 인권단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다른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지만 이제는 그들을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언젠가는 그들도 데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아직도 종종 악몽으로 찾아옵니다. 특히 기쁨조 시절의 기억은 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심리 상담을 통해 조금씩 치유해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말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직면하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계획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글을 씁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또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길 바라면서요. 저의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이야기를 읽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북한의 진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이며 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